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고 있습니다만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끝없이 추락하는 출산율. 암울한 경제 전망을 넘어 국가 소멸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엄청난 사회 갈등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사회.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동안의 그 대응을 보면 좀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좀 수동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라든지 또 기업의 참여 이런 것들이 좀. 정부는 물론 지자체, 민간 기업까지 저출산 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 차원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인구가 있어야 사업 무대도 있는 거고 인구가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백약이 무해요. 합계 출산율 0.6명 시대.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 소멸까지 저출산이 불러올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 각계의 노력을 살펴봅니다. 지난달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대국민 설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 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건데요. 정부가 신생아 한 명당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은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조사 기간 환영의 목소리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13,0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3%가 파격적 현금 지원은 출산에 동기부여된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정부는 지난 18년간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에 380조 원의 막대한 재정을 썼다고 하지만 양육자들이 재정 지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3년째 2%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간 저출산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경제 규모에 비해 액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 중 아동 양육 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가족 지원 예산의 GDP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0.5%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저출산 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비중 절반가량이 주거 지원입니다. 주거 지원은 대출 형식의 지원이라 결국 갚아야 할 빚이고 그마저도 소득 기준이 까다로운데요. 그뿐만 아니라 가족 여가 프로그램 개발 사업 등 출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여러 사업이 저출산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저출산 대책의 성과라는 게 10년, 20년 뒤에도 잘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을 하는 분들이 이 긴 호흡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정책 환경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 성과가 바로 보이는 짧은 정책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계속 뒤처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6년 1.13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져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낮은 0.6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출산율 하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가장 낮아서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가 고도 압축 성장을 하면서 가져왔던 좀 여러 가지 모순들, 문제점들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뭐 자산 가치가 너무 높다든지, 격차가 너무 벌어진다든지, 수권 집중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청년 세대에 지금 다 쏠리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가면은 이제 사교육 문제라든가 우리 경쟁주의에 빠지면서 청년들이 더 이상 그걸 거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이를 낳아 중산층이더라도 내가 아이를 낳아서 그런 또 입시 지옥에 내가 살아야 되는가, 또 내가 태어난 아이를 다시 그런 불확실한 경쟁 속에 갈아 넣어야 되는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이미 20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5,171만 명인 인구는 2050년 4천만 명대에 진입하고 2072년엔 4천만 명 선도 붕괴될 전망인데요.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우상향하던 인구 그래프가 꺾였다는 건 우리나라가 미중유의 위기에 직면했음을 의미합니다. 인구 감소는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지역 소멸 등 거의 모든 부문에 파괴적 영향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건 결국은 그 인구가 뭐 정체하거나 준다는 얘기고, 그러면 경제 활동 인구도 당연히 줄게 되니까 이 생산에서 투입되는 게 쉽게 얘기하면 기계하고 사람이잖아요. 기술하고 세 가지인데 거기서 생산이 당연히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잠재 성장률도 줄게 되고, 뭐 기타 소비, 그다음에 뭐 주택 시장, 금융 시장, 뭐 아주 모든 전방위적으로 경제적 변수에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엄청난 사회 갈등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격차도 되게 커질 겁니다. 지역 간의 격차, 뭐 계층 간의 격차, 세대 간의 격차. 그래서 우리 삶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지고 고단해지고 갈등이 많아지고 위험해지고 우리의 연대성도 끊기면서 더 외로워지는 그런 사회로 갈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는 데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를 포함한 경제적 요인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아무리 뭐 국가에서 저출산 장려 그런 걸 해가지고서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솔직히 키우면서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육아휴직과 유휴직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쉽지 않고, 복직도 사실 1년 후에 복직을 해야 되니까 아이는 좀 더 이제 엄마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출산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민간 기업, 시민 사회까지 나서 함께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사리 손으로 식빵을 자르고 그 위에 치즈와 햄을 올려봅니다. 샌드위치를 만들어보는 요리 수업 중인데요. 또 다른 교실. 책상과 의자를 치운 널찍한 교실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음악에 맞춰 신나게 몸을 움직여봅니다. 옆 교실에서는 큐브 맞추기와 종이 접기 등 창의놀이 수업이 한창인데요. 준우가 가서 생년월 바구니 갖고 오세요. 자, 붙여주고 컬러 붙여줘야 돼. 모두 정규 수업을 마친 이후 진행되는 늘봄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늘봄 학교는 평일 아침 돌봄 7시부터 저녁 돌봄 8시까지 정규 수업 외에도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놀이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1학기부터 2,800여 개 학교에서 시작했고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내후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돌봄과 방과후를 이제 통합하고 좀 개선을 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돌봄 교실이 2급 자격이 있었다면 저희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모두 다 들어올 수 있게 좀 제한을 좀 풀어놨고요. 기존의 방과후 교실이 이제 유상이었다면 저희 이제 늘봄학교는 3월 초부터 운영하고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2시간 정도 무료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 수업을 마친 이후인 만큼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교 상황에 맞춰 개설하고 있는데요. 춤추고 이런 거예요. 재밌어요. 주로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은 뭘까? 겨울방학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프로그램이 첫 번째는 아이들이 좀 예술체육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신나게 뛰어놀고 그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이 퇴사를 가장 고민하는 시기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꼽았는데요. 하교 시간이 일러 퇴근 전까지 이른바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다 보니 비용은 물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이동 시 안전이 우려됐던 상황.
경기도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늘봄학교 참여 학부모 대부분이 사교육비와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늘봄학교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늘봄 안 보냈으면 사교육비가 그만큼,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학원으로 갔어야 했기 때문에 학원 자체도 수업 시간이 안 맞고 그랬는데 다행히 늘봄이 3시 20분까지 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죠. 저출산 대응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 추진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늘어난 수요에 대한 강사 및 행정 인력 수급, 공간 부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정규 교육 과정이 최우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외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업무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그다음에 그 정규 교육 과정 외에 늘봄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강사진을 정부 차원에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저희가 전담 인력과 전담 조직을 지금 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 각 지자체도 저출산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공공부문 최초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하는 건데요. 육아를 성과로 인정해 육아휴직자에게는 A등급 이상의 성과 등급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없애고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했는데요.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도 출산 급여를 지원해 저출산 대책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양육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식당, 카페, 캠핑장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의 입장을 막는 노키즈존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출산율이 낮은 한국에서 되레 노키즈존이 늘어나는 현상에 여러 외신이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 최저 출생률하고 노키즈존이 어떻게 연결이 되지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 말인즉슨 정부나 사회적인 여론이 출생률이라는 어떤 숫자에만 관심을 가지지 실질적으로 양육자나 아동의 삶이나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는 토파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봅니다. 노키즈존이 늘어나면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에 위축되거나 부정적 시선을 느낀다는 양육자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애기들이 좀 귀찮아하고 아무래도 좀 시끄러운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애기가 좀 잘 울잖아요. 그럴 때 약간 그냥 귀여워서 보시는 걸 수도 있는데 좀 눈치 보이고. 유아차, 아기 의자 등 아이와 함께 외출할 땐 필요한 물건들이 많은데요. 아이를 위한 시설이나 배려에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식당 같은 데 가면 애기 의자 같은 거 좀 잘 있고 이러면 좀 데리고 다니기가 쉽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아기랑 같이 밥 먹고 할 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음식점. 식당에 들어서자 벽면 한쪽에 아이들이 그린 듯한 그림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아기 손님을 위한 의자와 식기는 물론이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채색 도구 등이 갖춰진 이곳은 서울 키즈 오케이존 업소인데요. 서울시는 2022년 9월부터 어린이 시설 구비 여부, 유아차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해 서울 키즈 오케이존을 지정,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식당을 가더라도 아기 의자조차 없어가지고 입장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유모차들도 부피가 크잖아요. 그것 또한 놓기가 되게 눈치 보여서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는 그런 거 전혀 없다. 오케이 키즈존 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니까 손님들이 뿌듯해하는데 그 모습 보면은 저희도 뿌듯하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 웃는 모습 한번 보면은 저희는 그걸로 만족인데. 스마트 서울 맵을 통해 가까운 서울 키즈 오케이존 업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는 처음 500개소 참여를 목표로 했는데 벌써 589개업소를 모집했고 2026년까지 10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자들을 오히려 비하하는 또 거부하는 그런 사회적 문화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또 선한 의지를 가진 좋은 또 자영업자나 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모아서 서울키즈 OK존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런 양육자나 또 어린 영유아들이 이렇게 이용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구비해 놓고 또 그런 양육자가 환대받는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민간과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키즈 OK존 운영하면서 그런 영업장 내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를 우려하시는 그런 점주분들이 많으셔서 영업배상 책임 보험을 저희가 가입을 지원해드리는 사업도 올해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한 사기업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명에게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일시 지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한 공기업은 셋째를 출산한 직원에 대해 특별 승진제 도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출산 지원에 나선 기업들도 있습니다. 타이어 교체를 위해 매장을 찾은 한 부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출산 장려 이벤트 당첨돼서 왔어요. 확인 네. 얼마 전 출산한 아기를 안고 온 이 부부는 타이어 교체 비용 중 절반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이곳의 출산 장려 이벤트 덕분입니다. 우선 남편이랑 육아휴직 중인데 육아하다가 뉴스 보다가 광고가 나오는 걸 보고 평소에 남편이 타이어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빨리 들어가서 확인해 보라고 응모하라고 얘기했어요. 이 타이어 전문 유통기업은 출산 장려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 출산한 부모 누구에게나 추첨 없이 타이어 구매 가격의 50%를 할인해주고 있는데요. 넷째 이상이라면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번 연도에 출산을 할 건데 적용이 되냐, 내년에도 되냐, 좀 더 연장을 해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산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고객으로서는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출산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사실이 반갑습니다. 일단 기업에서 이런 출산 장려 캠페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게 되면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이런 캠페인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타이어 전문 유통기업은 출산 장려 캠페인을 위해 이번 연말까지 약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인구가 있어야 사업 무대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가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백약이 무해요. 그럼 이거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업이 이 사회적 환원이 중요하다. 어떤 기부도 있고 여러 행위들이 있잖아요. 인구 늘리는 일에 기부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시작을 하면 이걸 공감하는 국민도 많을 거고 기업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는 선도적으로 1,000억을 지출하면서 출산 장려를 선도적으로 하겠다. 금융권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한 상호금융기관에서는 최대 12% 금리를 제공하는 신생아 적금을 내놨는데요. 올해 출생아를 대상으로 첫째부터 셋째까지 연 10%에서 12%의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요. 인구 감소 지역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12%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네, 아무래도 10% 이상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보니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준비된 5만 계좌 중에 출시 한 달도 안 되어 1만 계좌가 판매된 만큼 더 많은 출생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외에도 다양한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는 어린이 돌봄 시설 조성을 위해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육아에 도움을 줄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기업은
근로환경 개선,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도입,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으로 저출생 극복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러한 노력들은 가정에서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출산율 증대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해마다 줄어드는 현실에서 맞은 102번째 어린이날. 아이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인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큰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만약에 이게 절대적인 인구가 준다고 하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개입을 해야 되는 요인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출산을 하는 가족은 이 사회와 국가에 기한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내재된 어려운 문제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어쩌면 지금이 우리 사회가 힘을 합칠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저는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가 너무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정치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우리 사회가 큰 사회적 타협을 하고 사회에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걸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는 게 정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어떠한 양보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시민사회는 어떻게 우리 사회가 좀 더 지속 발전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기성세대들은 어떠한 양보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